자, 이번 시간은 한홍구의 통역사 한 1시간 정도, 1시간 갖고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정도를 목표로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오늘 저 음향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늦어졌는데,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원폭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작은 소제목으로 원폭 신화의 정치학, 원폭 신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원폭, 자, 우리 원폭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같나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 티셔츠 하나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애국심, 또 한국 역사, 해방 해놓고 원폭 사진과, 그 다음에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갓풀려난 독립투사들 했습니다. 그 BTS의 방탄소년단의 지민인가 하는 그 청년이 이걸 입고 이제 그 공항 패션으로 갔다가 이게 와글와글 시끌벅적 하게 됐는데, 뭐 우리 역사를 그 애국심을 갖고 얘기한 건 좋지만, 과연 원폭과 해방을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글쎄요, 한 9일 정도에, 열흘이 안 되는 가까운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일어났다지만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원폭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연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원폭을 우리가 이런 그 고마운 원폭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히로시마의 원폭은 해방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분도 그 유명한 유튜브시죠, 유재일 씨 같네요. 근데 히로시마의 원폭은 해방의 상징이 아니다. 왜냐? 그것에 우리 동포가 계셨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도 죽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분들, 살아남았을 때는 휴 다행이다 했지만, 아이고, 그게 뭐 지금 너무 생생한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 뭐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 비극이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폭을 해방의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 중앙일보의 모 논설위원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죠. 김진 논설위원. 저하고는 어떻게 토론회 같은 데서 직접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만, 한때 보수 진영의 맹장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중앙일보 지금도 아마 논설위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베한테 보내는 게, 아베를 뭐 비판하고 공격을 한 건 좋아요. 그런데 마르타의 복수를 잊었나 하면서 원폭이 떨어진 게 이게 신의 형벌이었다, 처벌이었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 있었던 그 우리 동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포들은. 그러니까 이걸 과연 이렇게, 그리고 일본이 잘못했긴 했지만, 과연 그러면 원폭을 떨어뜨린 미국이 신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 신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원폭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류에 대한, 저는 중대한 범죄, 정말 20세기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20세기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힌 역사였지만, 참혹하기 짝이 없지만, 원투 스트레이트 두 방으로 수십만 명이, 20만 명이 넘게 죽은 게 없잖아요. 원폭만한 이런 집단 학살이 있었는가. 그런데 이걸 신의 형벌이라고?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이제 보면 원폭에 대한 일본인들 투하에 대한 반응이 보면요, 부득이했다, 용서할 수 없다 하는데, 이 부득이했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용서할 수 없다가 그걸 직접 맞은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일본 전체 평균보다 낮아요. 그리고 부득이했다는, 즉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맞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높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국에서는 왜 원폭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폭격을 당해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역사학자들도 몰랐었어요. 역사 전공하는
역사 선생님들도 모르고 역사학자들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조금 알려졌겠죠.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알려졌겠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원폭으로 몇 명 죽었는지 알아?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히로시마에 있었겠지? 뭐 이제 그런 얘기나 했지. 진짜 몇 명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원폭에 대해서 무지했어야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원자폭탄이 어디에 떨어졌나? 어디에 떨어졌죠? 자, 첫 번째 답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죠. 뭐 분명히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 많아요. 그런데 약간 표현을 바꿔볼까요? 원폭은 일본에 떨어졌습니다. 일본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또 조금, 그러니까, 지지적으로 일본에 떨어진 건 맞는데, 일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도시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좀 뉘앙스가 틀려져요. 거기에 조선 사람 피해자도 있었는데, 또 중국인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시아에 떨어졌어요, 아시아에. 세계대전이었는데. 물론, 유럽에서 전쟁이 먼저 끝나고, 유럽 전쟁이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원폭이 개발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자, 이게 나치가 항복하기 전에 원폭이 한 4달 먼저 개발돼서 한 4월 달쯤에 개발이 됐었다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미국이 독일에다가 원폭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태리에다가 원폭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이거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원폭이 어디 떨어졌냐? 인류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닌가요? 어떠세요? 인류의 머리 위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원폭이 어디에 떨어졌나라는 한 가지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질문을 갖고도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폭을 개발한 얘기를 해보죠.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맨하탄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데, 미군 공병대가 이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공병대 사령부가 잠시 시작할 무렵에 맨하탄에 있어서 맨하탄 프로젝트지, 맨하탄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원자폭탄을 나치가 개발했었다. 나치도 개발하고 있었다. 또는 심지어는 일본도 개발하고 있었다. 일본 개발사는 뭐 구체화돼서 흥남에서 만들었다. 흥남에서 핵실험을 했다. 뭐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지고 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들, 유태인이죠. 그러면서 독일에서 박해를 받았는데 이거를 좀 군사적으로 써서 이 나치를 혼내줘야 하지 않겠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얘기했죠.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편지 보내는 거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폭을 제일 먼저 군사적인 원폭의 어떤 원리가 되는 방정식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원폭의 군사적인 사용을 건의한 편지로도 유명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핵론자가 됐죠. 핵무기 반대론자가 됐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2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가치로 치면은, 지금 가치로 치면은 한 10배가 넘는 255억이다. 이것도 야해 전통기일 거예요. 계산일 거예요. 그리고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30조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겠지만,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주역들이고, 두 주역이 유명한 오펜하이머, 그리고 미군의 실질적인 책임자. 흔히 오펜하이머가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되어 있지만, 오펜하이머는 그 중에 연구소 하나의 책임자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담당한 연구소였지만 그 연구소의 책임자였고, 이 프로젝트 전체는 글로부스라는 미군 장성이 했습니다. 처음에 맡을 때는 대령이에요. 근데 이걸 맡으면서 준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 예편을 뭐 당했죠. A씨 하고 이제 군대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왔는데, 나올 때 중장을 달아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장이 된 사람은 아닌데, 이 글로부스 선선. 이 글로부스가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원폭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펜타곤이죠. 미 국방성 건물을 몇 달 만에, 거기가 원래 늪지대였는데, 집안 공사를 철저히 다지고 펜타곤을 지었는데, 펜타곤 건물 어때요? 9.11 테러 때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았는데도 멀쩡하잖아요. 9.11 그 세계무역센터는 무너졌는데, 이건 이제 건물이 낮고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기가 들이박은 고기만 보수공사하고 그냥 건물 멀쩡하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걸 펜타곤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낸 걸 보고 원폭 프로젝트를 글로부스한테 맡겨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부스가 맡았는데, 여기 오크리치하고 여기 어딥니까? 로스 알모스하고, 그 다음에 햄포드하고, 이제 이렇게 세 군데가, 워싱턴주 햄포드하고가 그 세 군데가 중심지였는데요. 이 오크리지라는 거는 처음에 여기 비밀 연구소를 드릴 때, 농가 몇 개를 이주시켰대요. 그렇게 아주 외진 곳이었는데, 전쟁 말기에 이 연구소, 그러니까 바로 핵 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얼마를 썼냐면 뉴욕시보다 전기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량이죠. 그 당시 미국 전력 소비량의 7분의 1을 이 작은 도시에서, 그러니까 여기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요새도 그런 얘기들 나오죠. 비트코인 암호 푸는 게 그게 컴퓨터 갖다 놓고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어떻게 과학자들 몇백 명이겠, 뭐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오크리지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가 뉴욕시보다 전기를 많이 썼다고 하는, 그거 어마어마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천재 과학자 오펜하이머,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인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을 보고 핵무기 회의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메카시즘의 수소폭탄 제조를 끝까지 반대했어요. 메카시즘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핵 개발은 불가피했다고 끝까지 옹호했었죠. 그리고 그 피해를 보고서는 바가바드 기타를 이용해서 나는 죽음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이다. 이제 하는 그런 또 명언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자, 이 트루먼이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한,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자, 우리 조폭들한테 비유한다면, 여기 이 장단지에다가 핵칼 차고 다니는 놈들은 많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뽑는 놈은 칼 차고 다니는 놈 중에서 옆 중에 한두 명이 뽑을 거고요. 칼 뽑는 놈 중에서 그걸로 진짜로 사람을 쑤시는 놈은 또 그 중에서도 10명 중에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루먼은 어때요? 핵을 썼어요. 그것도 2발이나. 왜 썼을까요? 만들었으니까 썼죠. 그것도 핵 사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었으니까 썼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꼭 쏴야 했는가? 그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이제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 댓글 중에도 원폭을 안 썼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주 원폭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와지마,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오키나와 상륙작전 사진인데요. 섬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는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피곤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아까 다른 강의에서 했군요. 도조 히데키가 아주 옥수해라, 끝까지 저항하라. 그러니까 보통 전쟁이라는 게 쾅 부딪혀서 깨지고 나면은 사령관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우리 졌다, 항복하고 이제 수습을 합니다. 그러면 전투 행위가 중단이 되는 건데,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병사는 끝까지 투쟁하다예요. 저항하다예요. 그러니까 섬 하나, 동굴 하나, 골짜기 하나, 정말 나무 하나를 다 뒤지고 집 하나를 다 뒤져야 하니까 미군의 진행 속도도 늦고 그런 과정에서 미군 희생도 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본토를 이제 쫙 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려면 수십만 명이 죽어야 했다. 미군 수십만이 죽어야 했고 또 일본 사람도 많이 죽어야 했는데 원폭에 떨어져서 한 두 도시에서 합쳐서 한 20여만. 그거 죽고 끝났으니까 전쟁 빨리 끝난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 전쟁 빨리 끝났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원폭, 이게 요 아름다운 정오 있는 게 포츠담이에요. 포츠담이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스탈린과 처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얄타 회담 때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는데, 루즈벨트가 4월 달에 죽죠. 그래서 트루만이 이제 여기 대통령이 돼갖고 참석을 하는데, 아까 맨하탄 프로젝트는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이 됐냐면 트루만이 부통령이었잖아요. 부통령 트루만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맨하탄 프로젝트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극비리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종전의 설계자들, 이제 여기서 애틀리가 이제 영국 수상이 또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스탈린, 그러니까 이 세 거두가 미국, 영국, 소련이 모였는데,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포츠담에 모여서 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장점이 되는 건 뭐냐면은, 소련이 참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국은 소련에게 참전해 줄 것을 요구했고, 2차 대전은 사실 소련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2,7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소련에서. 그래서 소련이 극도로 피폐되는데 아시아 전쟁에 소련도 참전해야 한다고 미국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야 우리 죽겠어 참전 못해 하는데 참전해. 그래서 일본 공국지를 물리쳐야지. 소련이 오죽하면은 스탈린이 히틀러하고 싸우는 게 힘드니까 독일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독소조약. 뭐 이 얘기는 우리 항일무장투쟁 얘기할 때 또 진하게 얘기해야 할 대목입니다만 우리 일본하고 결전을 받았던 우리 한일발전선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하여튼 스탈린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가는 것도 맞아요. 독일 전선, 유럽 전선에서 2,700만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한다는 게 그 당시에 소련으로서는 너무나 벅차니까 동부전선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야 한다. 뭐 스탈린으로서는 절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서부전선에서 독일이 깨지니까 소련 참전해다가 된 거죠. 소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부전선에서 유럽 전쟁이 끝나고 석 달 뒤에 참전하겠다. 석 달 내에 참전하겠다라고 했는데 독일이 5월 8일 날 항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로 치면은 날짜가 5월 9일이 되는 거죠. 딱 석 달 되는 날이 8월 9일이에요. 소련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그러니까 독서 불가침 협정을 파기하고, 소일 불가침 협정을 파기하고 이제 전쟁을 개시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포츠담에 모였을 때는 핵 개발에 성공한 다음이에요. 7월 16일 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드디어 우리가 손에 쥐고, 야, 이거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신무기를 쥐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 신무기를 써봐라. 이제 하는 거기서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포츠담에서 8월 9일 소련이 항복할 때까지 그 기간. 일본이 빨리 항복을 했었으면 핵무기를 안 쓰고 전쟁이 끝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게임은 이미 끝났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한 가고시마 대학의 키무라 교수, 일본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평화학자인데, 이 키무라 교수 같은 경우는 일본과 미국의 야합에 의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됐다. 사실은 일본이 빨리 항복을 하고 이미 전쟁이 끝난 건 마찬가지인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신경전을 하면서 그 신경전의 대상은 국채호지입니다. 국채호지라는 게 지금 말로 얘기하면 천황제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죠. 그걸 갖고 하면서 하게 됐다는 건데, 이 원폭이 많은 사람들은
원폭이 전쟁을 중단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원폭이 세상을 중단시켰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니야, 전쟁이 이미 끝나게 돼 있었어. 원폭을 써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쓸데없이 사람들이 죽은 거야. 그거 안 죽고도 전쟁은 끝나게 돼 있었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국채호지, 바로 국채호지를 최우선시한 탓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무조건 항복을 빨리 했었으면은 사람이 더 안 죽고 일찍 끝나는 거죠. 그런데 천황제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국한테서 확답을 안 받았는데 미국은 그 확답을 해준 게 뭐냐면 원폭을 개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폭을 손에 쥐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해줬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그럼 빨리 항복을 하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썼어야 했다 이거예요. 나 칼 차고 다녀 하고 칼이 있다가 아니라 나 칼 빼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 칼로 진짜 쑤시는 놈이야. 이걸 보여줘야만 2차 대전 이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소련을 상대로 미국이 센 놈이라는 그 입장. 그리고 핵무기를 그때는 미국만 갖고 있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내가 쥐었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센지는 니들 한번 봐봐. 그거 어떻게 실전에 써야 하니까.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선택이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선전포고를 하기 사흘 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선전포고를 한 날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죠. 즉 뭐냐면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리고 자 원폭을 맞았습니다. 일본이. 근데 맞았는데 히로시마에서 맞고 난 다음에 바로 항복 안 했어요. 그리고 히로시마 충격이 컸지만 엄청나게 컸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항복한 거 아니에요. 일본의 가장 큰 관심은 국채호지, 즉 천황제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참전을 했거든요. 소련이 참전하고 항복할 때까지 6.2제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일본이 고려했던 건 원폭의 피해가 아닙니다. 소련이 이렇게 빨리 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밀고 내렸습니까?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그 낮은 선봉 지역이라고 하죠. 선봉이라는 도시는 원래 일제시대에는 이름이 웅기예요. 우리가 그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그 웅기 바로 거기인데 왜 이름이 선봉이 됐냐면 조선혁명군의 선봉부대, 조선인민혁명군의 선봉부대, 즉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항일발치산 출신인 거 맞는데 항일발치산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소련군의 어떤 정찰 부대로 조선 사람들이 편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조선인 항일 무장투쟁 항일 유격대원들이 국내까지 진입한 상황 8.15 이전에. 그러니까 만주에서는 소련군이 와 밀고 내려오는데 그걸 일본군이 추풍 낙엽처럼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 천황폐하를 모시고 만주로 가서 대본령이 만주로 이전해서 만주를 근거로 관동군을 기반으로 해서 결사항전을 한다. 본토를 포기하고 만주로 가서 싸운다는 그걸 최악의 시나리오의 하나로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관동군이 무너지니까 의학한 거죠. 그리고 소련이 저렇게 빨리 밀고 내려와서 그러면은 조선을 점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할린으로 내릴 것이고 사할린에서 바다 건너서 홋카이도까지 진출을 하는데 홋카이도는 일본 본토 아닙니까? 홋카이도에 소련이 첫 발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천황제는 얄짤 없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혁명을 할 때 자기 나라에서 황제를 쏴주겠지 않습니까? 니콜라이 황제를 쏴주겠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천황제 안 된다. 천황제를 유지하려면 소련이 더 밀고 내려오기 전에 미국한테 무조건 항복. 그래서 그게 소련이 밀고 내려온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련이 밀고 내려왔죠. 사실 소련군이 홋카이도에 한 발을 들여놨으면은 참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게 참 부질없는 거긴 하지만 역사가 크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분단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분단돼요. 일본 천황제는 없어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서둘러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할 때 그 주된 변수는 원폭이 아니라 바로 소련군의 참전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히로시마의 그 폭격한 군인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후회 없다. 우리는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참 죄책감을 갖지 않았느냐 했더니 네버 전혀 나 참 잘했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한 명도 그 가책을 갖지 않았는데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주여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나이다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 진짜 생각나네요.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가죠. 압도적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자폭탄 구름인데 왼쪽 게 히로시마, 오른쪽 게 나카사키예요. 이 버섯구름이라고 하는 그 버섯구름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 바로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히로시마고 일본의 군사도시였죠.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진 그 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예요. 우라늄 폭탄이죠. 우라늄 폭탄으로 TNT로 환산하면 13에서 16킬로톤. 그러니까 킬로톤이라는 건 1000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라늄을 이용한 거였고. 그래서 왜 두 발을 했냐? 두 종류의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실험을 실전에서, 그러니까 핵실험을 자기네가 미국 땅에서 한 거 말고 실전에서 실험을 해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이제 한번 떨어뜨렸고, 히로시마에 썼더니 이런 도심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같은 좌표를 찍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다 도시 사람게 딱혹하게 있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건물들 다 날아간.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제로. 우리는 지금 뉴욕에 9.11 테러 했었던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지만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이 히로시마에서 먼저 쓰였던 것이죠. 히로시마고 이건 비행기에서 버섯구름을 찍은 거예요. 폭탄 떨어뜨리고 야 하면서 이제 기념사진을 진짜 자기가 탄 비행기에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폭심지를 주변으로 해서 반경이 이렇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반경 한 2km 정도 안에서는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나가사키는 여기 바로 나가사키 앞바다가 군함도가 있는 거예요. 나가사키 앞바다에 군함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폭탄이 이제 달라요. 플루토늄 폭탄이에요. 그리고 폭탄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아까 거는 리틀보이 꼬마하고 여기는 팻맨 뚱보가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 위력은 이게 더 커요. 19에서 22킬로톤. 그런데 히로시마는 평야지대고 나가사키는 산지가 있어서 피해자 규모로 치면은 히로시마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 폭탄의 위력으로 치면은 나가사키가 더 컸던 겁니다. 이게 나가사키는 폭탄을 이제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전시했는데 크죠. 지금은 핵탄두가 굉장히 소형화 돼 있는데 장거리 미사일을 쏠려니까 이따만한 걸로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핵탄두를 극히 소형화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는 도시 인구도 히로시마보다는 좀 적기도 했지만 이 도시가 생긴 게 골짜기를 따라서 있어서 폭심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게 적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폭탄이 터지면은 방사능도 있지만 방사능은 이제 반경 1km 이내 그리고 머리가 빠지고 잇몸이 붓고 반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검은 비가 생긴다. 그러니까 쫙 엄청나게 고온이 돼서 수분이 그냥 쫙 하늘로 빨리 올라갔다가 비가 내리는데 시꺼먼 비가 내리는 거예요. 뭐냐면 방사능 낙진, 그것들이 섞여서 아주 잿물이 떨어지는 거고,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은 다 방사능 피해 심하게 노출되는 거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에서 핵실험 했다 하면은 비 절대로 못 맞게 했어요. 방사능 피해가 있다고 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폭격이 일어났을 때 이제
폭발, 이 폭발이 공중에서 해요, 공중에서. 그래야 이게 잘 퍼진다. 떨어져서 땅에서 하면은 그 사람을 파괴력이 적어서 공중 그 몇백 미터에서 하는 거고, 첫 번째 그 실험을 할 때도 철탑을 높은 철탑, 몇 미터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세워놓고 그 공중에서 폭발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폭격을 하고 나면은, 공기의 그 흐름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확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공기압이 강화가 돼서 눈과 내장을 파열시키고,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보면은 이제 말들, 소들, 그땐 우마차들 많았잖아요. 그 눈알이 튀어나와서 죽어. 그러니까 이 게르니카의 피카소가 얘기했었던 게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그 피카소는 그 상상력에 의한 거였고, 동물들이 죽는 거, 그 고통을 그렇게 비했었지만, 히로시마 나카사키에서는 진짜로 눈이 튀어나와서 죽은 게 많았습니다. 이 히로시마에 이 건물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원폭돔이라고 해서 이 돔 그 근처에 이게 무슨 박람회 그 건물로 지었는데 건물을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나 봐요. 다 무너졌는데 이 건물은 남아 있어서 지금도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돼 있고 이 공원 주변에 이제 그 썼습니다. 이거 정말 기막힌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진 거죠. 여기 계단에 앉아 있었던, 뭐, 서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흔적만 남고, 높은 고요로 순식간에 그 사라져 버렸다는 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여기 다 건물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 폭심지 주변은 다 죽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정수 회장님네는 폭심에서 그래도 뭐 한 2, 3km 떨어졌으니까, 그 폭풍에 담이 무너지고 이제 뭐 하는 거, 또 불이 나고 하는 거였지만, 여기 이렇게 폭심에 가까운 지역은 이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폭이 떨어진 그 시간을 가르치고 있죠. 8시 10 몇 분. 그리고 여기 그 불에 타버린 자전거, 또 도시락과 자전거, 이제 원폭 유물로 히로시마 박물관에 있는데, 자, 히로시마가 지금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원폭이라는 압도적인 비극, 그 속에서 그걸 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되죠.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가 새로운 평화의 출발점으로 되는데 뭐 이유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느냐. 결국 이제 물론 원폭이 떨어진 거, 원폭을 사용한 미국의 책임도 있지만, 그 가해자로서 일본의 책임.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끌려왔으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반성을 하느냐인데, 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면은 추모 비석이 있어요. 그 희생된 사람들 기념은 편히 잠드시라. 좋습니다. 편히 잠드시라 해놓고, 그 다음 귀절이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규정인데,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자, 그러니까 다시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편히 잠드시라.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우선 첫째, 주어가 없어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잘못한 내용이 없어요. 자, 전쟁을 일으킨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원폭을 쓴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진 게 잘못입니까? 전쟁에서 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원폭 개발을 못했어. 그래서 미국한테 이렇게 당했어. 그게 잘못이야. 그러면 반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요. 군비를 해서 미국 놈들을 때려부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의 해석이 아니면은 재수없게 거기 있었던 게 잘못인가요? 도시를 잘 선택해서 뭐 돈 벌러 가려면 왜 괜히 히로시마에 갔어? 우리 미선희 교수님 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때 쓸데없이 거길 지다가 집에서 공부나 하고 있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자,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요? 자, 이건 이제 아토믹 원자로 오염이 됐다는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는 아마 영국 건데, 아까 책을 아까 그러니까 사물함 할 때 책을 안 보여드렸는데 헐시라는 기자가 들어가서 했는데, 이 보도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보도하면서 일본의 언론 검열이 부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본이 전쟁 전에 언론이 심했잖아요. 미국이 들어서 미국은 자유의 나라에 언론이 있어 하는데 미국이 가장 엄격하게 언론 통제를 한 게 원폭 문제예요.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특히 그 중에서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부분을 딱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누가 갖고 있어요? 사진도 헐시 기자가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사진도 다 뺏겼어요. 그래서 미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아까 그 폐허 사진 있죠. 멀리서 이렇게 그 찍은 거. 그런 사진 이외에는 히로시마 원폭 사진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때요? 사진기 다 나와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발한 건 반경 몇 킬로 안에서만 폭발됐으니까 거기 뭐 5킬로, 10킬로 바깥에서는 작동되는 사진기 갖고 가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 보신 분들 있어요? 그 미국 어디 서고에 꼭꼭 쟁겨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어서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폭발하는 그 순간, 그 번쩍했던 빛들을 일본 사람들이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또 다리에서 이렇게 뭐 했는데, 자, 이 광경이 이 도깨비 같죠? 사람들 다 이러고 다녀요. 네.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팔이 다 뒤어서.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팔을 이렇게 엉거주춤 들고, 머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 히로시마 이제 평화차려관에 그 재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불 속에서 여자아이가 이제 완전히 그 폭탄을 맞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진짜 다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화상을 입고 옷은 다 불타서 날아가고 이런 끊임없는 행렬들. 이런 행렬들. 이 기억, 이 공포, 이거를 틀림없이 사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은 없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게 됩니다. 완전히 옷에 불타버려갖고 알몸뚱이가 된 상태로. 뭐 이렇게 옷이 탈 정도면 온몸은 뭐 시뻘겋게 화상을 입은 거죠. 시뻘겋게 화상을 입었고.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개천이니 뭐 그런데 이게 다 팔 이렇게 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불에 타 죽은 그 지신들.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방화수통에 뛰어드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방화수통마다 뜨거워서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이미 상처를 입어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 뭐 그런 지신들이 그냥 널려 있었다는 이제 끔찍한 환경입니다. 여기도 방화수통으로 가다가 이렇게 죽은 뭐 온 등에 화상을 입고 피가 흐르는 뭐 이게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모습은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 여기도 이것도 그 방화수통 앞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네. 시신을 태우는 겁니다. 8월 한참 더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썩어 들어가고 뭐 하고 역병이 나고 하니까 뭐 몇 명이 죽었는데 없이 그냥 시신 모아놓고 그 기름해서 여기저기서 태우고 하는 뭐 그러지. 이것도 그걸 멀리서 이렇게 진짜 이게 이제 스님들 돌아가시면은 다비식이라고 해서 한 분 돌아가실 때 이제 장작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태우는데 이건 뭐 그 시신을 몇십 구 하여튼 갖다 놓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그 광경이고요. 히로시마 강으로 이 시신이 둥둥 떠다니는 게 맨날 며칠을 이렇게 시신들이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트럭에 싣고 증착하고 여기저기 죽어 자빠져 있고. 네, 또 뭐 이거 지옥이죠, 지옥. 지옥이다, 지옥. 생지옥이다. 생지옥이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그냥 뭐 이 정도면은 시신이 떠내려가지도 못했겠네. 시신으로 댐이 쌓여지는 거고요. 네. 그거를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부부예요. 마루키 도시. 이 여자분이 마루키 도시고 마루키 이기. 이 부부가 원폭의 그림을 그렸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마루키 이기가 히로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 보니까 뭐
엄청난 폭격이 있었다. 그래서 폭격 소식을 듣고 고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앞에 이게 마르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케 도시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마르케이 특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폐허해서 이렇게 했고 그 그림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원폭 그림이라는 게 저도 마르케 미술관에 가서 봤는데 이거는 정말 그 한국의 초청 그 보험 들어서 일본에서는 정말 국보급 문화재이지만 한국에서 꼭 한번 전시를 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원폭이란 이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원폭을 그린 예술작품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또 본인이 생생하게 이 체험에서 나온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고 들어갔을 때 이제 불타고 도시 전체가 화염에 빠져 있을 때 들어갔고 꼭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장작 쌓아놓고 지신 태우는 그걸 연상케 하는 광경인데 이렇게 채색화한 것도 있고 그 수목으로 그린 것도 있는데 이 그림이 16폭이에요. 그러니까 한 폭이 보통 이 문짝만 합니다. 문짝만 한 걸로 한 폭이 8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걸로 16폭이니까 뭐 전부 한 100여 장이 화선지 전지로 쳐서 100여 장이 되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아주 압도적인 작품인데 그 중에서 14번째 작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전체 태워주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마루키 부부가 조선인 피폭자들을 그렸어요. 조선인 피폭자들의 이야기가 당시 우리가 너무나 열악한 처지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처음 알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불매운동을 하는 이 젊은 벗들에게도 이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일본 벗들이 좋은 일본인들도 많아요. 나쁜 아베 같은 사람 족속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 마루키 부부도 그 원폭도를 그릴 때 그 중에 하나를 조선을 그렸습니다. 까마귀예요. 제목이 까마귀. 여기 이렇게 한복 입은 할머니 형상을 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복이 그려진 예술작품이 뭐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슬프고 가장 숭고한 예술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품 제목이 까마귀예요. 왜 까마귀일까? 왜 까마귀일까요? 자, 여기 그 사연이 나옵니다. 그 사연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나요? 하늘에서 보면은 저 멀리에 까마귀 떼가 있는 데 있죠.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시신더미가 있어요. 근데 그 시신더미가 대개 조선 사람들이에요. 왜? 죽어서도 차별을 당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차별을 당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자, 다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따이 일본 말로 아파 하면은 데리고 와서. 그래서 뭐 이따가 통계표를 보겠습니다만 조선인 피해자들의 그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똑같이 피폭자 숫자에서도 일본인들에 비해서 조선 사람 비율이 그 피폭 당한 사람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1번, 조선 사람들에게 방사능이 나타내는 열과 폭풍과 방사능에 특별히 약한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 일본인에게는 없는 조선인에게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형질적으로 우리 조선 사람, 일본 사람 뭐 큰 차이 없죠. 뭐 인간이 다 거기가 거기죠. 근데 왜 조선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요? 거기서도 원폭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던 시신더미가 조선 사람인데 거기 까마귀가 와서 뭐 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제일 마지막까지 시체가 남은 것은 조선 사람이었단다. 일본 사람은 많이 살아남았지만 조선 사람은 얼마 안 됐으니 어쩔 수가 없었지. 까마귀는 하늘에서 많이 나왔어. 까마귀가 조선 사람 시체에서 누나를 퍼먹었단다. 그래서 시신이 돼서 차별받는 그 사람들. 거기에 이 아름다운 치마 저고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그 마루키 부부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원폭 그림, 조선 사람들의 희생을 조선에서도 얘기를 못할 때 마루키 부부가 그려줬어요. 그 비슷한 얘기를 우리 옛날 신문에 나가사키 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마루키 그 부부는 히로시마를 그린 거지만 나가사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까마귀 가서 눈을 쪼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시신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시신이. 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살아있나? 하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구더기가 시신에 발생을 해서 그 구더기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시신이 꿈틀꿈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끔찍한 거였다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사한 통계인데요. 이 통계는 우리가 여러 면에서 봐야 합니다. 자, 히로시마에서, 그러니까 피폭제 총수를 42만 명을 잡아요. 근데, 조선 사람은, 자, 일본인 피폭자 수가 3분의 1쯤 되죠. 13만 9천 명이니까. 42만 명 중에서 15만이니까 3분의 1이 좀 넘죠. 일본, 나가사키에서 27만 명 중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체로 치면은 피폭제 전체에서 69만 명 중에서 23만 명이 죽었으니까 딱 3분의 1쯤이 희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어때요? 피폭자 수는 500명 단위로 나오지만 폭사자 수는 한 명 한 명을 다 조사해서 명 단위로 끊기죠. 근데 조선인 피폭자 수를 보세요. 히로시마 5만 명이에요. 나가사키 2만 명이에요. 그래서 합계 7만 명이 피폭됐다고요. 1000명 단위도 아니고 10,000명 단위예요. 죽은 사람 숫자를 보면 기가 막히죠. 그냥 이것도 10,000명 단위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먹구구도 세세하게 한 게 아니고 얼마쯤 있었을까? 한 5만 명은 됐겠지. 나가사키는 이제 좀 적었으니까 2만 명쯤 있었어. 근데 얼마쯤 준 것 같아? 나가사키에서는 절반쯤 죽었어. 히로시마는 더 죽었어. 그래갖고 60%쯤 죽었어. 그래서 3만 명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본 게 없고, 그나마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인 피폭자에 대해서 선구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언제쯤이냐면 74, 5년이니까 원자 폭탄 떨어지고 30년쯤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을 때죠. 그때 그 사람들 탐문해갖고 들은 얘기 갖고 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국자 2만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15,000명이 귀국하고 일본에 남은 게 5,000명. 그러니까 23,000명 중에서 일본에 7,000명 남고, 3만 명이 살아남았는데 23,000명이 귀국하고 7,000명이 일본에 남았다. 그래서 이 제일동포 중에 7,000명의 피폭자가 있고,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은 23,000명이 있고, 이 7,000명의 제일동포 피폭자 중에 상당수는 또 북으로 갔죠. 한 1,000몇백 명이 북으로 간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통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정부가 낸 거 아닙니다. 그래도 조선인 피폭자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일본 지식인이나 활동가들이 낸 건데, 안타깝게도 주먹구구일 수밖에 없죠. 정부 차원의 통계 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나마 내서 일부에서는 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대체할 만한 정확한 통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같이 활동했었던 김기진 씨하고 전갑생 씨가 뒤에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좀 정확한 숫자를 추산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말았는데, 요 4만 명은 좀 과장된 것 같다. 근데 전갑생 김기진 팀에서도 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10,000 몇천 명 정도 선으로,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4만 명보다는 훨씬 적게 잡았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아니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데, 히로시마에 이제 이 비석이 조선인 위령비가 섰어요. 근데 히로시마 비석하고 이따 나가사키 비석을 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제 위정비예요. 거기 한 줄이 더 써져 있죠. 한 줄 더 써져 있는 거는 누구냐면 원폭 피해자가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 한 명을 따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 그 희생자들의 죽음이 다 똑같은데 왜 한 명을 기록했느냐? 그 당시 정서에서는 뭐 그 쓸 수도 있다 싶은 게 누구냐면은 여기 이제 107번 사진인데요. 이우공 전하라고 되어 있죠. 이우가 누구냐면은 고종의 손자예요. 의친왕의 아들입니다. 의친왕의 둘째 아들인데 양자도 어딜 갔냐면은 운현공, 즉 고종이 대원군의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원군의 큰아들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자로 갔으니까 운현궁의 적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분이 히로시마에 근무하다가 그때 출근길에 폭격을 맞아서 흔적 없이 말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우공을 이제 기리는 이우공 전하가 이제 히로시마에서 전사했다 하고,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폭격 원자탄 떨어진 것보다는 이유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크게 당시에 매일신보에서 냈죠. 이 결혼식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에서는 로얄 웨딩이에요. 왕가의 결혼식으로 유명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영친왕은 일본 황족한테 강제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우공도 일본 황족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싫어하고 조선 사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박영효의 증손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박영효의 이제 증손녀하고 결혼을 해서 그게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우공이 이제 죽었고요. 이번에 오바마가 이번이 아니죠. 2000 몇 년입니까? 16년 초인가요? 15년인가요?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이제 가서 추모비에 헌화를 했죠. 근데 그때 한국에서 굉장히 요구를 한 게, 이 오바마가 갔었던 거리에서 200m가 채 안 떨어진, 한 150m쯤 떨어진, 그래서 일본의 원폭 희생자들의 위정비에서 한 150m쯤 떨어진 곳에 아까 본 이 위정비가 있습니다. 이 위정비는 처음에는 평화공원 바깥이에요. 조선 사람은 죽어서도 처벌받아서 평화공원 안에 안 세워줬는데 평화공원이 커지면서 지금은 평화공원 경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갔는데 여기에도 오바마가 와서 헌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한국에서는 굉장히 바랐는데 모르겠어요. 오바마한테 제대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안 가고. 걸어갔다 오면은 걸어가는데 2, 3분. 거기서 뭐 조금 1분쯤 있다 하면은 다 합치면 한 5분이면은 들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해야 한다. 우리 여기 심진태 지부장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원폭 피해를 미국이 배상해야 한다라고 김영희 변호사,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대표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데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누구냐면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단의 조사단장을 맡았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가서 내 같은 거 보면은 원폭괴도 나오고 위헌서에도 나오고 또 그 한일 유착 뭐 거기에도 나오고 해서 그놈이 그놈이란데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검찰 과거사 열심히 하는 분이 또 원폭 문제도 관심 갖고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김영희 변호사 직접 만나서 인사한 적은 없지만 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 미국에게 원폭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아주 드물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판하는 거 가능한데 미국은 이 재판은 가능한데 재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경향신문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원폭 피해자 2, 3세 문제를 또 다뤄줬죠. 기사가 안 다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 1년에 한 번
요맘때 8월 6일, 7일, 8일, 9일 그때 잠깐 다뤄지고 다시 잊혀져 버리는, 그게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나가사키예요. 나가사키는 히로시마보다 더 그렇죠. 여기 비록 글씨 보입니까? 취도비인데 여기는 조선인이에요. 히로시마는 한국인이에요. 원폭에도 분단이 있는 거예요. 히로시마는 민단계가 주축이다. 그러니까 원폭을 맞을 때 민단이나 총련이 어디 있고 뭐 우리가 분단 안 돼 있었죠. 그런데 원폭 희생자를 기리는 데서도 분단이 있어서 히로시마가 아마 일종의 타협이 된 것 같아요. 히로시마는 한국으로, 나가사키는 조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립 주체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게, 히로시마는 그러니까 우리 민단 동포들이 이제 좀 많은 역할을 했다면, 나가사키는 일본 사람들이 또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유공 얘기는 했고. 자, 우리 한수산 선생이 까마귀라는 소설을 썼죠. 바로 그 까마귀, 아까 원폭도에서도 카라스라고 해서 까마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라고 5권짜리 소설을 썼어요. 이 한수산 선생이 나가사키에 가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아놨거든요. 이 까마귀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얘기가 군함도입니다. 그래서 이 군함도 문제가 다시 그 얘기가 됐을 때 이 소설을 좀 축약을 해서 이 군함도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2편이 나왔죠. 이게 한수산 선생이 새로 쓴 게 아니고 그건 오래전부터 사람들 관심 안 가질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일본인 다카자나 선생님, 한 2, 3년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다카자나 선생님 같은 분이 이 군함도 얘기를 아주 끈질기게 파헤쳤죠. 끈질기게 파헤쳤습니다. 다카자나 선생의 사부격이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이에요. 기독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나가사키의 이 평화자료관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연히 군함도 희생자의 명단을 입수한 거예요. 징용됐던 사람들 명단에서, 야,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죽었어? 그 고통을, 70년대니까 거기 20대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직 50대일 때, 지금 제 나이보다도 젊었을 때, 그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인터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도 남겼어요. 이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이제 말년에는 머리가 벗겨지셨네요. 그래서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이 9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이 모았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평화자료관의 관장이 바로 다카자네 선생님. 되게 젊었죠? 이거 만나봐요. 수염부터 하얘집니다. 보면은 30대 정도밖에, 후반이나 40대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우리 지금 정준우 목사님 연배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수염은 하얗죠. 수염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일관되게 이 평화자료관, 이걸 지키면서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가 진짜 동상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자료 모으고,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서 그나마 군함도도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고, 나가사키 지역의 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제 합병에 대해서 일본 국민으로 사죄한다. 원폭과 조선인에 대한 그 책자들을 이 자료관에서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 자료관이 나가사키에 가면은 원폭 기념관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 조그만, 이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자료관입니다. 그리고 다카자나 선생님이 관장을 하고 계셨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나가사키 시에서 지은 건데 너무 틀려요. 여기는 평화자료관이 뭐냐면은 그 평화에 보면은 연대입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이 피해를 입은 것도 맞죠.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자기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피해자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 우리로 인해서 애꿎게 와서 그 죽은 사람들까지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이나 그 지에서 세운 나가사키 기념관 같은 데는 가해자로서 일본이 사라져 버렸어요. 원폭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원폭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원폭을 갖고 거기서 평화 얘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가해자의 책임 속에서 평화를 얘기할 때 그 평화에는 일본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들, 일본으로 인하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끌려와서 목숨을 잃은 무고한 조선인 중국인의 피해까지를 같이 보듬는 게 되죠. 나가사키 그 평화체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카자나 선생님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고, 합참평화의 집도 또 방문을 하셔서, 그러니까 하셨었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이 이치바 준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많지만 오늘 꼭 이 오카마사하고 다카자나 이치바 준코 이 세 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이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의 얘기를 썼고, 이 책을 김영률 씨가 부탁을 해서 번역을 돼서 역사 비평사에서 이제 가능도 됐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죠. 요 사진은, 이 오른쪽 요 사진은 바로 며칠 전 얘기예요. 며칠 전에 합천에 오셔서 거기서 이제 추도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피폭국 아직도 시간이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피폭민족들에게 다시 핵이 찾아온 이야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 러시아가 이제 갈라져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등으로 갈라졌지만, 이 갈라지기 전에 세계에서 미국하고 한 100개씩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 프랑스가 한 50 몇 개씩 있었어요.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열심히 짓고 있죠. 어디에다가? 중국의 동해안에. 우리로 치면은 서해 건너편에.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터진 거는 휙해서 태평양으로 날아갔지만 중국에서 뭐 하나가 잘못됐다면 그건 한국이 그냥 직방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이 핵발전소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짓는 나라가 됐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을 가면은, 일본의 이 데치카 오사무라는 여기는 굉장히 평화적인 사람이에요. 평화주의자이고, 일본에 가면 우리 성공회대와 비슷하게, 우리 성공회대도 그러니까 이 평화박물관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평화박물관이 있는 곳이 니치메이칸 대학인데, 니치메이칸 대학에 가면은 이 데지카 오사무를 기리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데지카 오사무의 대표작이 우주소녀 아톰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인기 많았는데, 우주소녀 아톰이 바로 이름이 아톰 아니에요, 아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상징입니다. 인류에게 원자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이제 희망에 찬 거였다면, 아톰이 나올 무렵에 또 하나 나온 문화적인 장치가 바로 고질라죠, 고질라. 핵에 의해서 태어난 괴물. 우리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만든 괴물하고는, 괴물이 봉준호 감독이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괴물보다는 좀 스케일이 컸다고 할까요? 영화적인 완성도는 봉준호 감독이 훨씬 재미있었습니다만, 아마 전 세계 괴수 영화에서의 어떤 특별한 위치를 점하는데, 이 고질라가 방사능을 먹고 자란 도둑뇽이었나 뭐였나,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방사능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킨 게 아톰이라면, 부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킨 게 고질라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일본 우익 얘기할 때
했었는데, 이건, 그러니까 설명은 그 일본 우익에서 길게 자세하게 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바로 이 원폭을 보면서, 아, 일본의 미래는 여기 있다. 그래서 원폭의 아버지가 됐고, 그 다음에 쇼지키 마스다로, 우리에게는 이 관동 대지진의 그 흉악한 기억을 갖고 있는 이자가 또 일본에서 원폭의 아버지로 해서 원폭을 막 선전을 합니다. 핵을 제대로 맞았었던 일본이 핵을 옹호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 다 잊어버렸겠지만 한국이 핵을 맞은 나라라는 걸 미국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또 이제 열심히 정성을 쏟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핵 독점이 깨지는 거예요. 소련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뭐 그러더니 소련이 핵보유국이 돼버렸고요. 그러더니 수소폭탄을 먼저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하게 된 거죠. 그러더니 소련이 어떻게 했냐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 이건 먼저 치고 나왔어요. 그 핵기술을 바르샤바 조약기구에다가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핵을 독점하고서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한 깡패로 군림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개발했어요. 그러더니 이걸 풀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안 되겠다 해서 그 우방 국가들에게 핵을 풀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고, 거기 그 평화적 이용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을 한 게 핵으로 띵하게 맞았었던, 피해자여야 했었던 일본과 한국이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선정이 된 거예요. 한국도 지금 책방에 가도 책 종류가 훨씬 많이 나왔지만 원자력 교과서가 저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50년대 한국은 책 종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때 저렇게 많이 원자력 책이 나온 걸 보세요. 여기 이제 조봉암을 갖고 왔는데, 진보당 강령이에요. 원자력의 발전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은 항구적인 인류 평화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 에너지의 큰 위력과 그 무서운 파괴력과 위험성에 대해 전 인류의 각성을 해서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전을 방지하고, 대신 합리적인 해결과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인류 사회의 평화적 변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그러니까 아주 낭만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합리적인 해결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평화적인 변혁을 갖고 올 것이다. 인류의 과학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척척척척 발전하니까 50년대에는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될 거라고들 다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더니 그거 개발될 거야 하고서 막 짓기 시작했죠. 뭘 만든 겁니까? 그 비유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고급 아파트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비유하는데, 아직까지 인류가 해결 못했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60년 동안 해결 못했다는 건 앞으로도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탈핵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우리가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지구를 더 이상 망칠 수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 번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죠. 원폭이 확률이 얼마일까? 이 자연과학자들이 이상하게 확률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익중 선생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요. 야, 원폭 핵발전소 4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터졌으면은 400분의 3이지 몇백만 분의 1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미소가 각축을 하다가 이게 이제 커진 게 비키니섬. 비키니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버섯구름의 차원이 틀리죠. 그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이게 그 원폭의 수십 배 힘을 갖는데, 이거를 할 때 하필이면은 일본 배가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 낙진을 맞으면서 이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피폭이 든 거예요. 피폭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섬 이름이 무슨 섬이죠? 바로 그 유명한 비키니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 정말 산호초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인데, 비키니 수영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영복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던 걸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배하고 허리를 내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 수소폭탄만큼의 충격적이다 해서 비키니 수영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키니는 그냥 그렇게 하하호호 웃고 넘어가면 될 거지만, 이게 이제 그 새로운 피폭,
근데 이제 딱 피폭이 됐더니 미국이 아주 인도적으로, 그래? 하더니, 그럼 치료해줘야지 하고 치료도 해주고 배상도 해줬어요. 이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피폭자들이 우린 뭐야? 겨우 그거 방사능 그 근처에 있다가 낙진 좀 뒤집어 쓴 것 같고, 우리는 거기서 땅 파먹고 살았는데 우린 뭐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잠자코 있었던 그 일본의 피폭자들이 아씨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일본도 반핵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반핵운동이 벌어지는 시기, 아톰이 나오는 시기, 고질라가 나오는 시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되는데, 이때까지는 일본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비키니 섬에서 그 피폭받고 이 제5 후쿠rio 마루호라는 제5 복룡환, 이 배가 든 다음에 이제 비핵 3원칙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일본의 핵무기가 있대. 야, 이거 어떻게 우리 피폭국가에 핵무기가 있어. 이거 내보내야 돼. 하는 압력이 커집니다. 그게 일본 내에서 뭐 이것도 이 역사도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원수금, 또 원수폭, 일본도 핵무기 단체, 반핵운동 하는 데가 갈라졌어요. 일본의 좌파가 공산당 사회당으로 갈라졌듯이 그렇게 갈라져서 이제 쭉 뭐 아직까지도 그게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게 으쌰으쌰 하니까 어때요? 일본에 있었던 핵무기가 어디 있게 되는 거죠. 어디로 왔겠습니까? 그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핵무기하고 아주 관련이 깊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한국 전쟁 때 핵무기를 썼어야 하는데, 그때 그냥 북한의 만주에 그 빨갱이들한테 핵무기를 썼어야 하는데 그걸 못 썼다 이거예요. 아깝게도. 메가더 원수가 그 핵무기를 썼어야 하는데 트루만이 해임시켜버려서 못 썼어.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걸 썼어야 하는데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썼으면 북한 망하고 그때 통일되는 건데 안타깝다.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가더 장군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가더 어때요? 자, 핵무기를 쓰자고 했습니다. 트루만이 실제로 핵무기를 썼지만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트루만 시대와 메가더의 시대. 트루만 시대에는요, 핵무기를 미국만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점이에요. 근데 메가더가 쓰자고 할 때는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예요. 미국이 핵무기를 쓰면 소련이 핵으로 운전하는 3차 대전이 핵전쟁으로 일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트루만도 의학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핵무기를 쓰자고 했는데 뭐라고 쓰자고 했냐. 핵무기를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합참 뭐 본부에다 했는데 얼마나 요청했냐. 몇 발을 쓰자고 했을까요? 우리 장군님은, 메가더 원수님은 통이 아주 크세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1차로 26발을 쓰자고 했어요. 여기저기에다가 26발을 하고, 그리고도 꼼지락꼼지락 되면 2차, 3차 또 쓰자. 왜? 무기는 이건 쓰라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메가더를 그래서 해임을 시킨 거죠. 강력하게. 이게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문민 통제에 도전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려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듣는데, 메가더가 미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인기에 폭발이었어요. 트루만에게, 유약한 대통령 트루만에게 맞서서 강력하게 공산당을 응징하자고 주장하다가 해임당한 전설적인 장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말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인기 폭발이었고, 메가더가 미국에 이제 잘려갖고 왔을 때 세상에 잘린 장군이 그렇게 환영받는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아주 진짜 색종이 날르고 뭐 아주 요란했었죠. 그리고 트루만에 맞설 부동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선거에 못 나왔죠. 선거에 나와보질 못했습니다. 왜 못 나왔냐? 공화당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공화당이 전쟁 직전 상황이 돼서 군산복합체가 무기 팔아먹고 하는 거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무기를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는 걸 원하지 파국을 원하진 않는데,
메가더 하자는데도 했다간 인류가 결단이 나게 생겼다. 저건 정말 전쟁 미치광이다. 그래서 메가더를 저건 대통령 시켰다가 큰일 났다. 그래서 바꾼 거예요. 메가더는 전쟁을 끊임없이 확전하자고 했는데 전쟁을 빨리 끝내는 아이젠하워. 구호는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도 바뀌고 이제 메가더가 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때 적어도 메가더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 북쪽을 휩쓸었던 건 엄청난 폭격이 있었지만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이 국제시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피난민이 내렸잖아요. 그 피난민 내려온 그 상당수가 바로 원자폭탄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핵무기가 더 있지 못하게 되니까 그 이승만이 일로와 해서 이제 핵무기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핵무기가 쭉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핵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한국의 원자포. 그때는 원자포예요. 포. 방사포 같은 미사일에다가 이제 달아서 쏘던. 그래서 전술핵이죠. 원자포도 도입한다.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게 사실은 공식 발표를 안 하죠. 핵무기에 대해서는 NCOND 원칙이라는 게 있죠. 컨펌도 안 하고, 있다고 확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 근데 이때는 공식 발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폭이 들어와서 얼마나 있었냐면 한 1000발쯤이. 적을 때는 600발, 많을 때는 1200발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에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이 핵무기의 사용 권한은 미군 사단장한테 있습니다. 미군 사단장이 그냥 쓰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필요하다고 사단장, 육군소장이 판단을 하면 한국은 아무런 여기에 발언권을 갖지 못해요. 이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미국이 핵우산 아래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소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핵우산에 있는 나라들 말고 미국한테 핵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은 제발 다시 생각해라. 너네 결코 안전하지 않아. 소련의 핵미사일이 니네 나라 다 겨냥하고 있어. 미군 기지 제공하지 마. 핵기지는 제공하지 마. 미군 기지 그냥 기지만 갖고는 우리가 핵미사일 조준하지 않지만 우리 핵미사일이 다 조준하고 있어.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미국 핵이 있어서 안전하다 하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철수시킨 거예요. 이 한반도에 배치됐었던 핵무기는 북한 견제가 아니라 소련을 견제하는 무기였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니까 핵무기 필요 없어 하고 도로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핵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북핵 문제는 덩치가 크니까 좀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북핵 문제가 개발될 때 한국의 평화운동 진영, 통일운동 진영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반전 반핵이나 반전 평화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한국은 참 희한한 나라예요. 얼마나 희한한 나라냐.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죠.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싸우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나라이다 보니까 반전 반핵과 반전 평화가 충돌했었습니다. 뭐냐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틀린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평화운동 진영이 있었는데 우리는 핵은 어쨌거나 절대 안 돼.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반전 반핵이고 아니야. 북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는 걸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북이 살 길이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야. 그래서 북핵을 비판하지 않는 쪽은 반전 평화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반전 평화와 반전 반핵이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건 북이 핵 개발에 성공하니까 또 역사가 달라지네요. 지금 판이 바뀐 거는 명백히 핵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트럼프도 북과 대화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대화 상대도 쳐지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핵이 이제 간신히 나가는데 북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니까 핵 다시 들여오자. 미국은 국제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고찰 속에서 핵무기를 갖고 가는데 한국이 갖고 오자고 하면 미국이 번호친답니까? 그러더니 이 전술핵 재배치할 때 이때 박근혜만 침묵했어요. 제일 세게 얘기한 건
정몽준이었고, 오세훈은 반대론이었고, 근데 김문선은 들여야 한다고 했고, 오세훈은 지금은 다시 들여오자고 하고 있어요.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정몽준은 우리도 핵무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전술핵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미국 당시에 국방장관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한국 국방장관이 재배치하면 미국 대통령이 그래 하고 보내주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이러다가 이 사람이 잘렸어요. 전격 경질됐는데, 경질된 사유는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건방지게 미국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술핵 배치를 강행하겠다, 이게 다 잘렸다, 이제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요새 전술핵 재배치 또 들고 나오고 있죠. 조경태가 들고 나오고, 아마 핵무장론 들고 나오는데 정신 나갔다, 안보 포퓰리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인의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뭐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핵무기를 쓰는데 이게 몇백만 부가 팔렸었죠. 몇백만 부가 팔리는 그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는 왜 핵폭탄을 가져야 하는가? 조갑자의 책 제목이 이래요. 정몽준이가 이제 돈을 내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질문지가 좀 왜곡됐었다고, 편향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핵무기 찬성이 70%쯤 나오고 반대는 30%쯤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보 보수보다 압도적으로 핵무기 찬성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2세 환우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죠. 2세 환우 얘기를 얼른 하고, 아까 한정석 회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2세 환우와 김영률 문제를 하겠습니다. 김영률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2005년이 아니고 2002년도에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KYC라는 곳에서 커밍아웃을 했고, 여기 형률이 아버님이나 최봉태 변호사 젊은 것 좀 보세요. 네. 이 김영률 씨는 이 아버님이 지금 많이 늙으셨는데 아버님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아버님이 옆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형률의 다른 형제들은 건강해요. 정말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러면 다른 형제들한테 해가 돌아올까봐 이 형률이 아픈 거를 쉬쉬하기가 하는 게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보여진 태도였는데, 이 아버님은 아픈 아들 편에 섰습니다. 아픈 아들 편에 서서 평생을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형률이 죽고 난 다음엔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반핵 활동가가 바로 이 아버님 김봉대 어르신입니다. 김영률 씨는 저를 찾아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김영률은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김영률 씨가 좀 뜻밖이라고 생각한 게, 자기한테 먼저, 자기가 누굴 찾아가도 상대를 안 해주는데 서울에 무슨 평화박물관 이런 데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걸 저희가 만나게 된 거는 뭐냐면 2005년이 해방 60년이에요. 평화운동 단체를 이제 출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4년쯤에 내년이 해방 60년인데 평화운동 단체로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나. 평화운동 전체 진영에서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해방 60년 하니까 행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돈 써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 의미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평화운동의 주요 주제로서, 그러니까 통일문제, 남북한 관계는 또 하는 데가 수두룩빽빽하게 많았고, 중요한 평화의제인데 한국 사회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 문제하고 원폭 문제였단 말이에요. 베트남 문제는 우리가 좀 해왔었던 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지만, 원폭 문제는 이거 우리가 새로 공부해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럴 때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원폭 문제를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원폭 2세 문제,
솔직히 저도 이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알질 못했는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다 김형률 하는, 그럼 이 친구 불러서 만나봐야겠다 해서 수소문해서, 봅시다 해서 만났더니 이제 김형률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야, 정말, 키가 저보다도 좀 작습니다. 아주 왜소한데, 60이 조금 넘는 친구인데, 덩치가 작은데, 체중이, 그 여성분들 다 뒤로 넘어갈 거예요. 35kg예요. 성인 남자 체중이. 그러니까 진짜로 왜 훅 불면 날아간다. 쥐면 꺼진다. 이 팔뚝이 제 반만 해요. 제 팔뚝에 이제 반만 해요. 그리고 옷은 아동복을 입어도 헐렁한. 그러니까 디즈니 백설공주에 보면은 그 일곱 난쟁이 중에 그 큰 옷 입고 다니는 좀 코믹한 캐릭터 있죠. 그걸 연상할 정도로 그렇게 옷도 맞지 않는데, 그런데 눈빛 하나만큼은 정말 절절합니다. 김형률 추모식에 가면 지금도 김형률이 세상을 뜬 지가 14년이 지났는데, 교통불편한 합천에서 했는데도 지금도 100명이 모였어요. 올해도 갔는데 100명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김형률을 얼마나 오래 알았냐. 가족들 빼놓고는 대개 길어야 2년.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제가 김형률 추모사업회 회장을 한 10년쯤을 했는데, 솔직히 김형률을 10대번밖에 못 봤어요. 알고 지낸 기간이 만 1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김형률이 보여줬었던 절절함, 그 절절함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늘 아팠어요. 참 안타까웠었던 건 마지막에 이 친구가 폐가 안 좋죠. 폐 기능이 일반인의 30%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희 큰형이 호흡기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는데, 아마 그 서울대병원에 이제 이렇게 연줄로 해서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물어보니까 무슨 암흑의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한 X9 선생님. 그런 선생님인데 혹시 아세요? 해서, 우리 형인데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요 해서, 뭐 형한테 부탁을 했죠. 우리, 좋은 친구인데 했더니, 그럼 보내봐라. 서울대병원 다니고 있다 했더니, 알았어 하고 해서, 형이 한 두어 번이나 봤나? 그러고 이제 그렇게 갑자기 가버렸습니다. 갔고요. 이게 이제 우리 평화박물관의 아직도 대표시죠. 이옥선 할머니. 지금 이제 92살이신데, 그러니까 나눔의 집에서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시고, 많이 건강이 나빠지셨지만, 그래도 중심 잡고 버티고 계시는 그 할머니입니다. 이제 김형률 씨한테 연락을 해갖고 원폭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어저께 밤에 찾았어요. 컴퓨터 뒤져보니까 이 자료를 찾았는데, 바로 원폭 2세 환우 문제에 대해서 원폭 2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평화박물관에 와서 발제를 했습니다. 여기 원폭 2세 환우란 왜 그곳에 있었는가, 원폭의 그날, 원폭 피해자 1세의 현실, 2세의 현실 나눠서 설명했고, 2세 환우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결론으로 해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참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다. 그래서 합천에 그럼 한번 가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보니까 10월 8일이에요. 저는 그날이 무지 더워갖고, 저는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밑에다가 이제 머리 박고 사는 사람인데, 김형률을 이제 만나서 내 차를 타고 오는데 에어컨 틀었더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같이 둔한 사람도 에어컨 때문에 그래요 하고 한참 기침하는. 근데 착해서 말은 못하고 에어컨까지 하는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에어컨을 이제 껐죠. 그랬더니 기침이 이제 멎어들었는데, 저는 한 5분쯤 오는 동안에 땀 뻘뻘 흘려서 이제 옷이 다 젖었어. 굉장히 더워서 8월이나 9월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월이네요.
그래 놓고서 이제 김영렬한테 그러면 우리가 날 잡아서 합천을 갈 테니까 합천을 안 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이제 토요일쯤에 버스 한 대 빌려서 가겠노라 했더니, 하면은 기꺼이 자기는 부산 살지만 합천에 가서 자기가 다 안내하겠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놓고 이제 멤버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합천을 갔어요. 짠 하고 합천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 이제 사진을,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여기 흉유리 아버님, 그리고 제가 수염을 기르기 전이네요. 그래서 이제 합천에 그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했는데, 많이는 못 갔어요. 우리 한차 채 안 되죠. 한차 채 안 되게 한 20명쯤이,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김영렬이 진짜 놀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 숱하게 만났는데, 우리가 처음 연락을 해줬고, 자기한테 먼저 연락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진짜로 왔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병원 가느라고 서울만 오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고, 그리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때 이제 담당 활동가가 또 형준이하고 참 잘 합이 맞았고, 뭐, 저도 또 최대한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합시다 이제 하면서 해나가고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진짜로 김영렬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토론회를 하고 제가 나와서 반드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이 학교에서 12시에 끝나고 토론회는 1시 반이고 3시에 수업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와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날 저는 저녁에 또 수업이 있으니까 그럼 9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떠들어야 하는 형편인데, 이거 도저히 못 가 했는데 딱 문을 가로막고 말도 안 해요. 애절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알았어, 갈게. 근데 그게 제가 김영렬을 마지막 본 겁니다. 그날, 나 못 가.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시간으로 따지면 그래야 하는데, 알았어, 갈게 하고 이제 허겁지겁 뭐 앞에 수업 이제 일찍 끝내고 뒤에 좀 비워먹고 갔다 왔고, 그러면서 형률이는 그 토론회 끝나고 다음날 일본 갔다 오니까 일본 갔다 와서 만납시다 하고, 일본 갔다 와서 다음날 세상을 갑자기 뜬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참 안타까운데, 그날 와서 이제 합천평화 합천에서 이제 거기서 우리한테 이제 또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진이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형률이가 갔을 때고, 이게 저 심진택 지부장님, 형률이 어머님, 아버님이 합천분이지만 아버님은 히로시마에 안 계셨어요. 어머니가 4살 때. 근데 형률이는 김영렬 씨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늘 아팠어요. 그리고 늘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고, 근데 머리는 좋고 또 성격은 열심히니까 검정고시 봐서 이제 그렇게 진학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늘 아픈데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건강했으니까, 우리 한 회장님은 다른 형제들이 다 아팠기 때문에 이게 원폭이 아닌가라고 의심했지만, 여기 형제들이 건강했으니까 원폭이라고 의심도 안 했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간호사가 차트를 두고 나갔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차트를 이렇게 펼쳐보다 보니까 거기 논문이 한 편이 써져 있는데, 케이스 스타디를 해서 학계에다 보고를 했는데, 환자는 익명으로 체지되어 있는데, 읽어보니까 자기 얘기라. 그러니까 난 그걸 형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참.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면역 글로불린 결핍증이라는 희귀병인데, 이 희귀병이 원폭에 의한 유전으로 의심된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생, 30평생을 진짜로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늘 침대에서 골골하면서 지냈었던 그 고통의 근원이, 자기는 단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었다. 형률이가 70년생인가 그거거든요. 71년생인가? 70년생인가? 그러니까 원폭 터지고 25년 뒤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때 4살이었어. 그 히로시마에서 번쩍했었던 그게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폭 2세 환우였고, 김영렬이 원폭 2세 환우회의 초대 회장입니다. 창건자입니다. 근데
형률이가 죽을 때까지 처음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아니죠. 형률이가 이제 초기에 처음 보건사회부를 갖다가 문전 박살을 당해서 쫓겨났는데, 그때는 그 원폭 이세 환호회 회장입니다. 회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 원폭 이세들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정말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세상을 텄습니다. 지금 이건 저 부산에 있었던 납골당이고, 지금은 합천에 조그만 그 묘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또 이제 뭐 개발이 되네 뭐네 해갖고 지금 좀 복잡한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률이 기거하던 조그만 아파트 방, 요 방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요 방에서 숨을 거뒀는데, 요 방을 좀 이제 다시 잘 꾸미려고 하고 있고, 우리 성공회대에도 그 김영률의 자료와 우리가 갖고 있는 원폭 관련 서적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김영률 기념 원폭 자료실을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 자료실을 만들 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아버님이 이제 추모 우리 추모 사업회 사진이 추모 사업회를 만들 때 사진이 빠졌네요. 예, 여기 있네요. 추모 사업회를 만들 때 사진인데, 추모 사업회가 또 좀 문제가 있는 게 서울하고 또 부산이 좀 합쳐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갖고,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저렇게 형님하고 개인적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추모사업회 회장을, 서울 쪽 회장을 제가 한 10여 년을 맡았고, 여기 우리 아버님 옆에 계신 분이 정숙희 회장. 그러니까 형님에 이어서 2대 회장을 맡았는데, 건강이 이제 급격히 안 좋아져서 더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한정수 회장님이 이어받으셨습니다. 여기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 김형률의 문집을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냈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김형률 컴퓨터에 비번이 걸렸는데, 이 친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서 비밀번호를 하도 세게 잘 걸어 나가서 이걸 열질 못했어요. 열질 못해갖고 한참 못 만들다가 이제 겨우 해서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거는 김형률의 글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은 전진성 교수님, 부산의 전진성 교수님이 이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책을, 그 김형률의 전기를 쓰셨죠. 이제 추모제가 이제 늘 계속되고 있고, 부산민주공원에서 여기 그 아버님 저고, 그 다음에 당시에 민주공원 원장이었던 차성환 선배, 우리 저 유튜브에 보면은 부마항쟁, 거기 이제 그 초대 손님으로 오셨던 그 차성환 선생님이 부산민주공원 하면서, 부산민주공원에서 늘 굉장히 형률이 그 추모식을 내년 그 성대하게 잘 꾸며주셨습니다. 이제 뭐 일본에서 이렇게 도왔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유전적인 것에 의한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신문 기사에 늘 나와요. 늘 나오고 너무나 당연시하게 상식으로 보건사회부 공문에도 유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아니야 하고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 임신이 두려워서 아이도 못 낳고, 뭐 이제 그런 두려움, 우리 그 회장님도 둘째 낳을 때 뭐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까무러칠 뻔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물지 않은 이렇게 상처, 뭐 이게 그냥 방치돼 있었다 하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다들 이렇게 화상 피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한국에서 70년대 박수복이라는 분이 2권의 책을 냈어요. 소리도 없다, 이름도 없다. 핵의 아이들. 그리고 그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정부는 안 했었지만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이런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끝! 이러고 묻히고 말았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다카자네 선생님이 합천에 오셨을 때고.
2세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2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어머님도 여기, 그러니까 이 어머님인데, 어머님 그 소원이, 아이고, 자식보다 하도 늦게 갔으면 원이 없겠다. 그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네? 네,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정숙희 회장님 증언하시고, 우리 그 한정수 회장님, 아까 앞서 초대 손님으로 오셨었던 그 잔인한 내림이라는 그 이제 영화 김한태 감독이 만들어서 상영회를 했고요. 흉터의 꽃이라는 그 소설 김옥순 선생님의 또 우리 한정수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썼습니다. 합천평화의 집이 만들어졌고, 합천평화의 집의 원장을, 초대 원장을 윤여준 장관님이 맡아주셨어요. 정계의 거물이죠. 저도 그냥 인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합천에서 여러 번 뵀는데 그 윤 장관님이 참 미안하다, 몰랐다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식들이 그런다. 아버지 여태까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우리 평화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이 2세들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우리 지금 충북대 가 있는 최현정 선생, 또 우리 사무처장에 있었던 원인 선생 등이 뭐 서울서 합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뭐 거의 여러 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정수 회장님 아직 안 가시고 이 강연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싸우셔서 박경철 인권상도 받으시고 또 부산 민주시민상도 받으시고 또 미국에 가서 핵폭탄 이 한국인 원포 피해자들 그 얘기하면서 반핵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 아들의 이름으로 그 유명한 하여튼 그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이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가 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데 특별법이 10년째 낮잠을 자다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참 너무 약한 법입니다. 그래도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이지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법을 갖고 이제는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2, 3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세 문제는요, 명백합니다. 미국 덥습니다. 일본 역시 덥습니다. 이 2, 3세 문제를 제대로 제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우선 피해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도와서 시민사회가 돕고, 지방자치단체. 경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피해자들을 돕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례 갖고는 안 되죠.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거는 한국의 과제고, 한국이 분단으로 고통을 받았었던 나라. 그리고 원폭 피해자 세계 제2의 피폭 국가인데 원폭에 대한 얘기는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것처럼 고마운 원폭 또는 일본 쌤통 하는 식의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천박하다보다는 아예 의식 자체가 없었죠. 인식 자체가 없는 그런 시절로 살아왔는데 뒤늦게라도 우리가 평화 국가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의 분단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분단의 근원이 됐었던 게 원폭 문제거든요. 그 원폭을 치유하는 것. 그건 1세 피해자들은 지금 고령이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1세에 대한 지원은 그래도 최소한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말 방치되어 있는 게 2세, 3세 문제입니다. 2세, 3세를 전 세계에서 이 문제를 보듬어 안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아까 한정수 회장님 그 너무 절절한 호소, 사실 그 터놓고 앉아서 얘기를 듣자면 더 기막힌 얘기들이 나오는데 방송이고 저도 마음이 아파서 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더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런 아마 오늘 여러분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 사연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인터넷에서 이 잔인한 내림 찾아보시고, 잔인한 내림 제 김한태 감독하고 얘기해서 우리 방송에서 한번 틀죠. 우리 방송에서 한번 틀어서 틀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가 유튜브 원폭 영화제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몇 편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도 틀고 뭐 그런 좋은 작품들 나와 있는 거 틀면서
우리 김영률도 기억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김영률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많은 김영률들을 같이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 안 된 과제가 원폭 문제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홍구의 역사통 잘 보셨습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 한정순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역사가 참 아픈 역사가 많은데 그 아픈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저도 원폭 문제와 인연을 맺고 뭐 하도도 사실은 잊지 않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 한구석에 부담만 갖고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지나왔었는데, 전쟁이 하나도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거 오늘 새롭게 다시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문제를 접하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나눠진다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시작을 할까요? 네, 아까 봤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좀 잘린 것 같은데, 예.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들을 시간이 없는 분들 유튜브 방송에 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러고요. 또 아는 사람 10여 명에게 벌써 이 채널을 권하셨다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잘 때 제 방송을 틀어놓고 있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유익하게 역사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수면 촉진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예. 예. 라돈 침대는 날리면서 핵발전소는 왜 관심이 없는, 우리 앵도 엄마님 오늘 폭식하셨네요, 감자. 예. 예, 듣다 지치셨는데 저보고 짱짱하다고 하셨는데, 예, 저도 좀 몸보신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홍삼이라도 좀 팩이 있죠? 그런 거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해볼 3대님은 동생이 원자력공학 박사시군요. 예. 원자력공학은 저는 이제 해체 쪽으로 연구를 하면은 수십 년간 먹고 살 일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체공학, 원자적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해야 하고요. 일본 공부 소홀한 거 후회하고 일본 역사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실감하셨는데, 일본 공부를 소홀히 한 거 후회한 사람이 접니다. 지난주에 강연 준비하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원자적 잠재적인 위험, 폐기물 관리, 답없는 유지 비용. 동생이 원자적 공학 박사라서 그러신지 잘 정리하셨네요. 뉴턴지의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 좋은 책이고요. 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일본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극우들 사실 인정도 안 하고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힘을 내서 일본 우익들을 강박해야 하고, 한국사, 일본사가 즐겁게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고, 아까 우리 한정수 회장님도 말씀하실 때, 참, 주변 사람들 듣고 있는 저희들도 다 똑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립해도 10만 년. 예, 맞아요. 10만 년이니까 이거 아들, 손자도 안 끝나는 거죠. 예. 예, 그래요. 이거 핵을 계속 쓰는 거, 이거 미친 짓인데, 아이고, 진짜. 어쩌면 좋을까요? 메가더가 원폭광이었다. 맞습니다. 네. 방사능은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통 큰 대원수. 아까 메가더 얘기하던 때고. 네. 네. 어렸을 때 일본에서 메가더가 학교 다녔다. 그 전범 히로히토를 면책했다. 맞습니다. 예, 미군이 면책을 해줬고요.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핵무기를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WKQ 샤님. 예. 예. 즐거운 하루님은 또 이제 테프트카스라조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순간 멘붕하셨다고요, 앵도 엄마님.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다. 이거 오마이뉴스에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한국 갖고.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대한기독교 장로회가 싸운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반전평화 찬성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뭐 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그 중간에 눈에 띄는 것만 합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세상에는 알맞은 사상은 없다. 예, 맞습니다. 김형률 처음 본다고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원도 하는 쪽에서는 유명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진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아름다운 세상. 다 같이 아름다운 세상. 예. 박근혜, 박정희의 사적인 삶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공적인 삶이 돼버린 게 우리의 비극이었다. 이런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요새 우리 채널 제일 열혈 시청자신 것 같아요. 또 오늘 즐거운 하루님도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셨네요. 또 WKQ 샤님도 그렇고, 오늘은 방송 듣는 게 아니라 댓글들을 다 너무 열심히 길게 남겨주셨네요. 에어컨 필터는 미세먼지 덩어리, 폐암 발병률 3위, 사망률 1위. 다른 채널은 시청자가 1,000이 넘는데 우리는 몇 명인가? 한 100명, 100명 아까 오늘은 못 들어왔죠? 예. 뭐, 열심히 주변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채널만큼 재밌게 하지 않죠. 재밌는 방식으로 가볍게 하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또 그런 재주는 없어요. 예. 일본 피폭자 유전질환 통계. 유전질환 통계는 거의 없고, 있어도 상관관계를 알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 2세 소유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나가는 것 같군요. 미해결 일제 문제가 수두룩 빽빽하고, 한실희님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한 회장님 건강하시길 기원하고,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예? 예. 저희 우리 이영채 선생님을 모시고 특별 자담을 했잖아요. 그 특별 자담을 한 게 굉장히 많이 봐주셨습니다. 우리 2만 명 정도가 아까 우리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꼭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에서는 제일 많이 봐주신 거고, 그리고 한 이틀 동안에 구독자가 1,000명쯤 늘어서
지금 19,000명 돌파했고 이제 2만 명 넘어갈 거고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독자 늘리는 재미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이영채 선생 그날 갑자기 이제 정말 납치해 와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시작을 했는데 같이 오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한 게 이거 진짜 제대로 강연을 한번 하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국에 옵니다. 다음 주에 한국에 오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 우리 밤에도 해도 좋으니까 밤에 해서 낮에 내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강연을 1시간 반짜리 강연을 4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바쁜 일정인데 근데 그래도 돼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많이 이영채 선생이 부탁하는 거 저도 가서 이영채 선생의 일본 이제 아주머니 부대들 또 여기 한국에 관광 왔을 때 뭐 2박 3일 따라다니면서 안내도 해주고 했으니까 뭐 저도 그렇게 억지로 잡아다가 해도 또 이영채 선생이 해주게 돼 있어요. 서로 이제 같이 또 큰 뜻에서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홍구 채널에서 이제 독점은 아니죠. 더 깊이도 같이 내볼 테니까 하지만 우리만이 아마 할 수 있는 강연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제를 어떻게 할지는 이영채 선생하고 좀 더 상의하고 또 우리가 3번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영채 선생이 강의하면은 또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그것도 한번 좀 맞춰서 서로 좀 보완하는 관계로 제가 하려고 했었던 강의하고 이영채 선생이 하는 걸 맞춰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열심히 짜서 이영채 선생한테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내보낼지는 저희가 우리 장혜랑 PD님 또 정준호 대표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따로 공지를 하겠는데 이영채 선생의 강의가 4개가 1시간 반짜리 강의가 4개가 여러분을 찾아뵐 거라는 거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8월 10일 8.15입니다. 8.15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마 원래 예정은 한일 관계를 우리 해방 이후의 한일 관계 이승만 정권 시기 그다음에 국교 정상화 김대중 납치 사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또 총련 제일동포의 관계 등등을 포함해서 한일 관계를 쭉 한번 훑는 거 그거는 꼭 이영채 선생하고 겹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준비할까 생각 중입니다. 주제가 정해지는 대로 그거는 썸네일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비 문제랑 뭐 해서 생각보다 길어져서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 많이 수고해 주셔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한정순 회장님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는데 오늘 또 저녁 먹으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나눈 얘기는 아마 우리 사무리에서 또 정준호 대표님이 또 친절하게 소개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자. 네.